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IAEA의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 발표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IAEA가 그동안 여러 차례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최종 보고서에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인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6차례 중간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7차례고 이것을 뭐 최종 보고서, 파이널 리포트를 안 그러고 제가 IAEA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만 컴프레hen시브로 종합적인 검토 결과, 파인딩스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지난번에 종합적인 걸 발표한 무슨 말이냐. 2021년도 4월인가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다음에 IAEA에다가 뭘 요구했냐면은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요. 검토. 네. 우리가 하는 이 해양 방류 계획이 기술적으로 맞는 건지를 IAEA에 맡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리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IAEA는 TF를 만들었어요. TF가 어떻게 돼 있냐? 그 핵원 안전국장이라는 아르헨티나 사람이 TF 팀장이 된 거예요. 11개 나라의 전문가들을 모았어요.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마샬군도, 베트남, 러시아, 중국에서 11개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일본 정부와 내지는 그 도쿄 전략하고 협조하에 독자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독자적으로 분석을 해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결과는 이렇다는 걸 일본 정부에다 알려주는 거죠. 네. 그건 뭐 보고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알려준다는 건.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현지 시간 4시 반에서 5시 20분까지 일본 도쿄에 있는 프레스센터, 우리말로 하면 기자구락부에서 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6차 때와 달리 크게 없을 것 같다. 무슨 말이냐? 일본의 그 원자력 규제 기관과 다이치 그리고 일본의 정부가 하는 결정한 이 프로세서, 이게 방류 절차나 이런 것이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아마 내릴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최종 보고서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하야시 요시마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하야시 외무상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회담 이후에 IAEA의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대처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이 내용으로도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다 예상하고 있고 네. 그렇게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IAEA 보고서가 일본의 계획과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일단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해놓고 IAEA에 요청을 해서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국제사회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국제사회 요청에 의해서 IAEA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이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2020년 2월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일본이 하려는 방류 계획 기술적으로도 국제 관리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2021년 4월에야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IAEA가 과연 일본 외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안전성 우려를 갖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도서국, 또 중국, 러시아, 인접 국가들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과학적 검증을 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물론 보고서 내용이 제대로 된 검증이 됐는지 1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미 6차 보고서까지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보더라도 이 시료 채취 과정에서 IAEA가 직접적인 시료 채취를 했는지 아니면 일본이 주는 시료만을 가지고 검증한 결과를 지금 포함시켰는지 여러 가지 점검해 봐야 될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IAEA가 내놓는 결과만을 가지고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라는 결론을 바로 섣부르게 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우리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번 최종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최종 보고서를 보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려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의 여러 가지 좀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게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말이죠. IAEA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는 저 표현은 굉장히 위험해요. 첫째는 저렇게 되면 IAEA가 일본의 영향력 아래 있다. 일본의 돈 힘에 눌렸다. 흔히 하는 대로 시중에서 하는 이야기 수준인 거예요, 저게. 그러면은 자, IAEA가 그러면 다시 따지고 들어가면 돈을 누가 많이 내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170 몇 개 회원국이 있는데 그럼 미국이 가장 힘이 센 거죠. 그렇다면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도 돈을 많이 댄다고요. 그러니까 저거는 굉장히 어차피 민주당의 저런 입장은 뭐냐 원내대표 이야기는 우리는 못 믿겠다. IAEA가 뭐라고 결론 내든 우리는 못 믿는다. 우리 국민들도 사실도 많이 못 믿을 안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공당에서 저렇게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어떡하냐. IAEA를 못 믿으면 적어도 원자력에 관한 세계적인 뭐 전문가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전문 과학자들이. 우리나라도 거기 들어가 있다니까. 나중에 되면 IAEA의 조사단에 우리 한국 대표로 언제 누가 참석했는지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파견된 박사가 두 명인지 한 명인지가 나올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자 IAEA가 그럼 가서 물을 자기들이 안 뜨고 일본 정부가 떠주는 대로 도쿄전력이 떠주는 대로 했단 말입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이분은 굉장히 임파시요. 그 중립적이고 집중적으로 자신들이 했다. 중립적인 걸 굉장히 강조하고 독자적인 샘플링 했다 그랬어요. 그 분석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IAEA는 굉장히 강조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IAEA가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누구보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11개 나라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을 토론을 했던 거고 심지어는 그 샘플을 5개 군데에서 랩에서 연구실에서 다 검증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AEA의 연구소를 하나, 랩, 실험실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나라에서 그거 다 검증을 해갖고 나온 결과가 올라가서 이 그로시 사무총장이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그러한 사실은, 그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 차원은 별도로 하고 적어도 IAEA 보고서가 일본 맞춤형 정치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논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만한 표현이에요. 예. IAEA의 검증 신뢰성과 관련해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목소리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우려는 우려대로 봐야죠. 보고서의 결과 내용을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실제 IAEA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을 했는지가 보고서에 담겨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권국 정부로서 당장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주변국인 한국 입장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이미 시찰단이 다녀왔지만 시찰단이 무엇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한 결과 보고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오는 IAEA 결과 보고서가 과연 이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지금까지 나온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당에서는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뭐 비판을 한다 그러는데요. 이미 결론을 내놨다. 보면 이게 올 3월부터 이제 본격적인 문제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전력이 3월에서 이 방류 시설 공사가 완료가 되니까 곧 방류가 임박해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일본 정부도 봄이나 여름에는 방류하겠다는 본격적인 계획이 발표된 게 올 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적어도 5월 한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때까지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지켜보고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다가 불과 지금 1개월 만에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모두가 나서서 안전하다는 과학적 검증이 결론이 난 것처럼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결론을 낸 게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제 이래 놓고 여전히 국민적 우려나 아예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뭐 안전하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으니 결과 보고서를 보고 그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 당연히 우리 정부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결론을 미리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지금까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야당과 국민을 겁박했던 국민의힘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야당이 내놓은 것처럼 지금 말하는 거는 사례에 맞지 않고요. 이제 결과 보고서를 한번 보고 같이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같이 평가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서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을 들었을 때 IAEA 보고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안전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판단하실지에 대한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자는 것이지 무조건 불안하다,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처럼 표현하시면 참 합리적이신데 지금 야당의 쭉 흐름을 보면 야당이 먼저 이거는 위험하다고 어떻게 보면 전국을 다니면서 바닷가 동네를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부채질을 했다. 부채질을 해놓으니까 궁지에 몰린 여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안전하다니까요. 글쎄 쟤들이 물 먹어볼게요. 회도 먹어볼게요. 이렇게 수세적으로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 사실에 법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이게 2021년도 일본 정부가 결정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가만히 여러 가지를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일본 친구들이 저렇게 한다면 우리로서는 막을 근거는 없다라고 판단해서 어정쩡했던 거예요. 그걸 기회가 다 하잖아.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정부라 칩시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도 저 IAEA가 저렇게 해서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다 괜찮은데라고 하면 우리만 IAEA 보고서 못 믿으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하고 한 번 더 붙어볼 거야.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정해 줘야 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말씀드리지만 우리로서는 그나마 4년, 5년의 여유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해류가 올라가서 알라스카, 캐나다, 미국 서부 돌아서 우리 제주도까지 오는데 4, 5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그래요. 그러면 적어도 캐나다와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 어민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회는 먹는 건지, 스시는 팔리는지 이런 거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불안과는 별도로 정치권에서는 약간 지금은 좀 조용히 해주는 게 좋아요. 네. 잠시 후에 최종 보고서가 공개가 된다면 정치권에서도 신속하게 분석 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오늘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이런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은 자제를 당부한다. 이런 메시지를 의원들한테 보냈는데 이 배경은 의원님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회를 먹는 거 이런 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니까 수산물 공급하는 가공업체라든지 어민들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연안업 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아포하고 정문하고 당사 찾아가서 큰절할 정도니까 현실적인 피해가 있으니까 회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뭐처럼 괜찮은 수준인데 그 수조에서 물 떠먹은 일부 의원들의 이런 행태는 흐름하고도 맞지 않고 굉장히 적흥적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원래 진지하고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희화화되니까 우스꽝스럽게 보였던 이런 측면을 여당 원내대표로서는 따끔하게 질책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당내 분위기도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가는 게 맞는 거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종 보고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과의 이 현안 질의에 대해서 합의가 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이 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고서의 최종 결과가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라는 결론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채취된 시료의 어떤 객관성 문제도 있고요. 제거 시설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몇 차례 고장 났던 사실이 있어서 이 방류 계획이 단순하게 일회성 방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30년간 계속된 방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소위 말하는 다핵종 제거 시설 알프스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IAEA가 지금 단기간에 평가한 것만으로는 연구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에 IAEA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검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상임위가 너무 많고요. 그 각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불안한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늘 IAEA 보고서가 이 보고가 되고 방류가 일단 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막대한 양의 오염수가 그대로 지금 태평양 연안에 흘러나가게 됩니다. 이게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여전히 과학적으로, 괴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과 이론들이 계속 학계에서도 제출되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에서 검증 안 하면 이거 누가 합니까? 정부에 맡겨놓고 지금까지 계속 안전한데 괴담을 퍼뜨린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이 안심하라는 얘기를 국회가 하면 무책임한 거죠. 당연히 관련 모든 상임위를 열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확인하고 점검하고 IAEA 보고서의 객관성, 신뢰성에 대해서 국민께 그대로 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야당에서 아마 많은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 질의하자는 것은 결국 많은 문제 제기를 뭐 한다는 건데 저는 뭐 야당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다만 몇 가지 전제가 돼야 될 사실은 조금은 좀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는 사실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 그건 뭐 상임위를 열게 되면 전문가가 나오든 정부 관계자가 나오든 의원들의 입맛이나 자기가 내려놓은 결론에 안 맞으면 호통을 치면은 그 사람도 다 말을 못해요. 못하고 그렇다면 보는 국민들은 아 의원님 말이 맞는구만 이런 불안이 정복될 수 있다는 사실은 좀 더 염두에 둬야 된다. 두 번째는 그보다는 사실은 지금 지난번에 후쿠시마를 다녀온 정부 대표들 있잖아요. 이렇게 전문가 점검단 이런 분들 가운데 유국희 언제나 안전위원장만 제가 보기에 한 국회 나왔던데 이러지 말고 그 중에 대표급들 서너 명이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좀 의원들 가운데서도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 앉히고 제3자도 뭐 양당의 주장을 좀 대변할 만한 사람들 원자력 학회도 있지만 또 일부는 다른 이렇게 해서 좀 청문회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거는 여당에서도 피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이래 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는 왜 국회에서 안 듣냐고요.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문은 또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 전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방문 후에 오는 7일에서 9일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보고서 내용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을 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니까 뭐 구체적인 점검 내용을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지금 6차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제기됐던 문제들, 예. 시료 채취 과정에서 IAEA가 독자적이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다액정 제거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됐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가 제일 핵심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다액종 제거 시설을 통과한 오염수가 실제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뭐 일본 해양의 어떤 뭐 여러 그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는데 그런 보고서까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단순하게 지금 일본 방류 계획과 시설과 그 시설에 따른 다액종 제거 시설의 정상적 운영 과정 그리고 그 제거 시설을 통과한 오염수의 어떤 방사능 물질의 그 함유량 이 정도의 검증에 그쳤다고 하면 더 중요한 문제가 빠진 거죠. 이게 방류됐을 때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그 IAEA 종합적인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까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오늘부터 7일까지 일본 오전에 있다가 7일부터 오후에 이제 한국으로 오는 모양인데 사무총장이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 기술진들로 아마 기술 스태프들 따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걸 놓고 뭐가 다 우리가 본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국희 단장을 박사를 단장으로 한 우리 정부 시찰단이 현장에 가서 다이치 가서 봤던 그 상황하고 IAEA의 지금 마지막 최종 어떻게 보면 종합판이랄까 그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IAEA에서는 이렇게 설고 왔지만 우리 시찰단은 전문가 점검단에 가서 본 결과 이렇다. 차이는 이렇고 맞다 안 맞다. 데이터는 통하더라 안 맞더라. 왜냐하면 데이터를 줬다 그랬거든. 우리나라에. 그들 로 데이터를 한국에 전달해서 로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실제 원재료를.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떤 형식이든 우리나라 정부 차원의
평가 분석 결과가 나오겠죠. 누가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차관들에게 이례적으로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또 인사평가를 잘 해달라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또 일부 부처에서 1급 공무원 전원이 사표를 냈다라는 소식과 맞물리면서 이 고위공무원 대규모 인적 쇄신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 공직사회가 그야말로 인사 태풍의 앞으로 맞닥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평가하자면 아마 공직기강 이야기를 꼭 피부로 느낄 겁니다. 왜 정부가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보고가 예를 들어서 공사적으로 여러 군데서 전달돼서 가능성이 높죠. 대통령이 어제 보고를 많이 받아보니까.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철학을, 국정 철학을 잘 아는 비서관 출신 차관들을 내려보내서 완전히 공직을 한번 흔들어 보자, 공직사회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에게 경고를 주자는, 뭐 그거는 뭐 그 평가가 어찌 됐건 간에, 네. 표현을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의도는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그럼 잘 통하느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눈에 띄는데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평가를 잘해라, 차관들한테. 다시 말하면 장관은 많이 바쁘겠지만 차관 당신들은 내려가서 정부 부처 가면 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복지부동에서 일 안 할 사람 잘 골라서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시키고 일 못하는 사람 쳐내라 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 대목이 통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게 공사의 분위기를 요즘 모르는데 어쨌든 그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 인사 쇄신을 차관들에게 맡긴 대목이 어떻게 보면 가장 눈길을 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그럼 뭐 장관은 뭐 바지적으로 되느냐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냐. 장관들을 지금 인사청문회 때문에 막 바꿀 수도 없고 하는 그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걸로 저는 보여져요. 네, 조경 변호사님. 이런 인사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정 공백이 우려됩니다. 1급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고요. 지금 네.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1년 2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 가장 빨리 바뀐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이라든가 정책 노선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이 원래 공무원 조직입니다. 특히 고위 공무원단들은 가장 정무적 판단까지 하기 때문에 윤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인했고 1년 동안 그걸 추진해 왔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과연 공무원들의 문제였을까라는 부분을 되짚어 봐야 됩니다. 1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3대 개혁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지금까지 그 노동시간 어디로 갔습니까? 연금개혁 처음에는 논의만 무성했지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취학 연령 하향 얘기 나오다 그것 때문에 교육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수능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1년 동안 현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펴다 보니 공무원들이 고위공무원을 포함해서 공직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1급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국정운영 난맥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인데 그 책임을 지금 공직사회에 그대로 돌리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국정 자체를 안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으로 끌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으로 공직사회를 완벽하게 줄 세우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초조함과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사석에서 내년 총선에 170석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상황 여전히 낮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고 뭐 공직 사회나 어떤 뭐 이런 부분이 국정 운영을 반영한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 어떤 국면이 전환되기 쉽지 않다는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보면 이제 최근에 와서 어떤 이념적인 어떤 대립을 뭐 중요하게 계속 언급하신다거나 야당에 대해서 국가 전부 반국가 세력이라고 뭐 규정한다거나 그 과정에서 공직 사회를 카르텔에 어떤 연계된 어떤 이 구세력 그리고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결국에 총선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공직 사회에 대한 기강을 이런 방식으로 잡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외교적 문제가 당면에 있는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직사회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어떤 경제적 문제라든가 외교적 문제, 어떤 국민 복지나 여러 가지 어떤 현안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가서는 공직사회가 오히려 뭐 복지부동이 더 만연이 되고 대통령실만 쳐다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바로 논란 이후에 나온 첫 입장이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딱 대칙점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딱 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을 겨냥한 거다. 맞받아치는 걸로 봐야 돼요. 저 대목이 아주 불안해지는 게, 적어도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 간에 어떻게 보면 전선이 국민 눈에 비쳤는데,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정부와 전직 대통령 사이에서도 뭔가 지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좀 위험한 시다. 위험하다 하면 이게 정치로 불안해질 여지가 크다고 봐요.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뭐 책방을 여는 것도 본인의 성품 전환도 발로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하는 거 보면 미중 전쟁 1950 뭐 미중 중미 전쟁인가 미중 책자 하는 거라든지 발언을 보면 뭐라 그럴까, 인식이 국가 간이나 안보 간에 이런 게 저분이 대통령 한 분 만나 할 정도로 정말 나이브한 거예요. 나이브. 순진하신 건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건데, 저런 것도 못 참잖아요. 공격받으면. 저런 디테일이 좀 많이 좀 안타깝다. 저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문 전 대통령의 SNS 입장 어떻게 해석하셨는지요? 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한미일 안보 협력, 또 한미 뭐 안보 동맹까지 언급되는 상황이 결국에 이 과거 냉전 체제의 복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과의 대화는 완전히 단절돼서 오히려 남북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요. 중국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러시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경제적 국익 차원에서 비판의 여지도 있지만 안보적 시각에서도 보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 요소가 지금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적인 평가 여기에 그친다고 하면 굳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를 안 하셨겠는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국내의 어떤 전 정부 내지는 뭐 단체, 정당에 대해서 이념적 규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라고 사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실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는데요. 여기까지 나간다고 하면 이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사자이기도 하셨고, 과연 이제 현직 대통령이 이런 시각으로 국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이 향후 뭐 안보의 문제도 그렇고 뭐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려가 크다는 시각을 전직 대통령으로 얘기를 안 하실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직접 언급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중하시고 오히려 대화를 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될 시점에 이 반대편에 있는 정당이나 전 정부에 대해서 거의 이적화하는 식으로 이렇게까지 규정하시는 발언을 하신다고 하면 과연 국민 통합이나 이렇게 내세우셨던 과제들이 더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 국민 갈등이 더 초래된다는 점에서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반국가 세력이라는 게 특정 정치인 또는 뭐 정치 세력을, 정당을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뭐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나하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민주당을 지칭하는 건 아니냐, 바른 사과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지나친 것 같고, 다만 저 문재인 전 대통령 시대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평화와 대북 화해 노선이 어떻게 보면 뭐 당시로서는 그럴싸하게 들렸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결국은 뭐 다 온 국민이 판단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래서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종북 또는 친중 노선이 가져온 결과가 뭐냐라는 의문은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치권 이슈도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